이 앞쪽을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부분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저희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에서 커런트 카피 레이셔를 계산했을 때 베이스 커런트에 의해서 커런트 카피 레이셔가 뭉개지는 걸 봤어요.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게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게 회로를 가르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상당히 고전적인 회로들이 나와요. 고전적인 솔루션들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이걸 사실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안을 하려고 했으면 고안해낼 수가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교과서를 이렇게 넘기면서 회로를 공부해 왔기 때문에 사실 뭔가 생각해보는 기회를 별로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지금 이거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한번 그런 기본적인 것들, 기본적인 서킷들이 개발되는 과정을 한번 스스로 한번 겪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혹은 어차피 녹화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멈추고서 이 베이스의 커런트 카피 레이셔, 베이스가 커런트 카피 레이셔를 망가뜨리는 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여기 IC, 여기 IC는 거의 같게 흐른다는 가정하에 베이스 커런트가 한쪽에서만 온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 베이스 커런트가 한쪽에서만 온다는 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럼 베이스 커런트를 각각 양쪽에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생각이 들 수가 있겠고, 근데 뭐 생각해보면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그럼 베이스 커런트가 왼쪽에서 오지 않고 다른 데서 오면은 어떨까? 그러고 나면은 조금 다른 이 솔루션을 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의도적으로 조금 텀을 주고 다음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뒤쪽에 있는 회로인데, 네, 여기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지금 일단 좀 전에 얘기했던 거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베이스 커런트, 여기 베이스 커런트. 이 베이스 커런트를 예전에는 왼쪽에서 다 담당해 줬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Q3라는 트랜지스터를 하나 두는 거예요. Q3라는 트랜지스터를 하나 둬서 Q3 다른 파워 서플라이에서 대부분의 이 커런트를 가져다 쓰는 겁니다. 그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베타, IC 오브 베타, IC 오브 베타라는 두 개의 IB, 이 베이스 커런트가 여기서 오고요. 그러면 이게 에미터니까 이 컬렉터에서 오는 거는 그거보다 작겠죠. 알파 곱하기 요 커런트 혹은 베타의 2IC인데 여기 이제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벤만큼 된 커런트가 위에서 와요. 그러면 사실 그 차는 사실 요 베이스에서 또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커런트는 사실 뭐냐면 얘를 1 플러스 베타로 그냥 나눈 겁니다. 1 플러스 베타로 나눈 요 커런트가 여전히 왼쪽에서 오기는 와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죠. 옛날에는 이거 없이 이만큼의 커런트가 왼쪽에서 왔었는데 1 플러스 베타를 한 번 더 나눈 만큼의 커런트가 이제 왼쪽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 커런트는 어떻게 돼요? 왼쪽 커런트가 이렇게 돼서 이거는 베타분의 2보다는 이제 훨씬 작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오른쪽은 IC이고 그럼 커런트 카피 레이셔가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타가 아니라 이제 베타 스퀘어에 해당되는 것만큼 커런트 카피 레이셔가 이제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맞는 서킷인가? 이게 제대로 된 서킷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앞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얘가 이렇게 연결돼 있었어요. 베이스가 그냥 이 컬렉터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 이게 앞에서 봤던 서킷이고요. 지금은 그게 없죠. 그러면 원래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뭐 저항이 달리거나 뭔가 했을 때 유니크하게 IRF가 결정됐었는데 지금 그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IRF가 있을 때 혹은 이제 IRF가 있을 때
요 노드 요 베이스의 베이스의 볼티지라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당연하게 결정이 돼야 돼요. 유니크한 솔루션으로. 그건 만족되고 있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런 커넥션이 있는가 라는 건데 Q3라는 이 트랜지스터를 한번 보시면 얘는 뭐예요? 얘를 만약에 인풋 여기를 아웃풋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얘는 에미터 팔로워예요. 다시 말하면 에미터가 요 베이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어떤 옵셋은 있지만 디스적인 옵셋은 있지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커넥션이 사실 있는 거예요. 베이스와 에미터 간의 커넥션이 직접적인 커넥션은 아니지만은 이 VB라는 볼티지 차이를 두고서 이 X 노드와 이 베이스 노드가 이 서로 상관관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서킷을 보시면 여기 IC가 흐르고요. 여기는 IC를 베타로 나눈 것만큼의 커런트가 흐릅니다. 커런트가 사실 되게 틀리죠. 그러면 Q3에 사실 지나치게 작은 커런트가 흐를 수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서킷의 안정성 면에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바이어스 포인트라는 지점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Q3 자체가 커런트가 흐를 수 있도록 여기에 어떤 일정한 저항을 삽입해 주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커런트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보통 하는 일이긴 해요. 근데 일단 개념적인 서킷이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얘는 뭘 해결했는지 명확하죠. 베이스 커런트 이쪽으로 가는 것을 이렇게 줄여줬고 여전히 얘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공급해 주는 거는 Q3의 너머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바로 이 커런트를 공급해 준다. 지금 이런 것으로 이런 식으로 토폴로지를 변화시킨 것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커런트 카피 레이시오가 상당히 개선됐다 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네. 이걸 넘기기 전에 마찬가지로 텀을 한번 줬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장점을 그대로 가져가고요. 거기다 캐스코드까지 뭔가 적용하고 싶다.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베이스 커런트를 카피해가는 거, 그러니까 베이스 커런트 때문에 커런트 카피 레이시오가 무너지는 거 해결하고, 그다음에 아웃풋 임피던스도 캐스코드에 가깝게 만들어서 아웃풋 임피던스도 증가시키자. 아까 저희가 하고자 했던 두 가지 목표, 이 두 가지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특이한 서킷들은 보통 사람의 이름이 붙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윌슨 커런트 미러라는 이름이 붙은 커런트 미러예요. 얘 지금 특이하게 생겼죠. 이 왼쪽 이 원래 서킷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Q3의 위치. Q3가 얘가는 아까 파워 서플라이에서 왔었는데 얘는 아예 오른쪽에 갖다 붙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완전히 갖다 붙었어요. 이거 뭐죠?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지금 앞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IC 이 두 개를 뭔가 매칭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을 위해서 이 컴포넌트를 줄이고자 하는 것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각각의 커런트가 흐릅니다. 이거 다 일단은 다 따라가도 뭐 무방한데요. 그냥 조금 다른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어쨌든 간에 Q1, Q2 얘네들 커런트 비슷하게 흘릴 거예요. Q3 다 비슷하게 흐를 거예요. 같이 얘기하면 얘네들의 IC는 되게 비슷한 IC가 흐를 겁니다. 그쵸? 빅픽처만 보면은 IC가 다 비슷하게 흐를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여 Q2의 컬렉터로 흘러가는 거를 IC로 표현하고 이제 Q1의 컬렉터로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 IC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제 커런트들을 한번 셈해 보는 겁니다. 그럼 Q3도 비슷하게 IC만큼의 대략 IC와 유사한 커런트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얘가 IC, 여기가 IC, 그 다음에 여기 IB가 흐르고 여기 IB가 마찬가지로 흘러가죠. 베이스의 커런트. 그럼 여기는 두 개의 IB가 흘러가요. 그럼 여기서 담당해 주는 건 뭐냐면 IC 하나, Q1 트랜지스터에 IC 하나, 그다음 일로 들어가는 두 개의 IB를 담당해 줘요. 그 다음에 여기는 IC가 하나 있죠.
근데 Q3 트랜지스터가 얘도 유사하게 IC, 유사한 IC를 흐르니까 여기로 IB라는 커런트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감당하는 커런트가 IB와 IC 정도가 돼야 돼요. 이게 왼쪽 I 레퍼런스를 결정하는 커런트이고요.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아래쪽으로 IC 플러스 2 IB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IB가 지금 하나 들어오고 있죠. 그쵸? 그럼 여기서의 커런트는 뭐다? IC 더하기 IB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아웃풋 커런트가 IC 플러스 IB, 그냥 IC가 아니라 레퍼런스 커런트 IB 플러스 IC. 약간 발상의 전환이죠. 옛날에 IC를 그냥 다 똑같이 맞추려고 막 노력했는데 Q3를 오른쪽으로 훅 갖다 붙이는 순간 레퍼런스 커런트에 그냥 IB가 더해졌고 아웃풋 커런트에도 그냥 IB가 더해졌어요. 그래서 IC 플러스 IB를 양쪽에 흐르게끔 하고 그 두 개가 이제 서로 비슷하게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면밀히 다 분석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추적해 가는 게 이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커런트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쪽의 커런트가 이렇게 되고 이쪽의 커런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앞에서와 유사한 정도의 커런트 미스매치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쓸 수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회로 분명히 무슨 장점이 있냐면 앞에서는 별도의 파워 서플라이가 있고 여기서 커런트를 갖다 썼는데 여기는 그런 복잡성이 없습니다. 원래 있던 IRF랑 원래 있어야 되는 IO 요 두 개의 브랜치로 서킷이 그냥 단촐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커런트 카피레이션도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앞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이런 커넥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이런 커넥션이 걔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그런 커넥션이 있나? 라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커넥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윌슨 커런트 미러를 그려보십시오 라는 시험 문제를 여러 번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많은 실수가 뭐냐면 이거는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사실은 뭐 되게 이상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원래 이 서킷을 만든 취지하고는 전혀 다른 커넥션이 만들어진 거라 원하는 그런 비헤이비어가 나오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과 유사한 커넥션은 어디 있는가라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그게 있습니다. Q3라는 것 자체도 보시면 이제 베이스로 들어가서 에미터로 나가는 뭔가 이 에미터 팔로워의 양상이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한번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로 연결돼서 결국 여기와 여기가 연결되는 그런 커넥션은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 이제 왜 좋은가? 일단 커런트 카피 레이셔 괜찮고 파워 서플라이 하나 추가적으로 안 써도 좋고 그런 장점 외에 또 뭐가 좋은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웃풋 임피던스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아웃풋 임피던스가 커질 거라는 걸 일단은 예상은 해요. 뭔가 캐스코드스럽죠. 이게 정확한 캐스코드는 아닌데 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캐스코드는 아닌데 이런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근데 뭐가 어쨌든 간에 스태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캐스코드스럽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아웃풋 임피던스가 커질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져가는 장점인데 아웃풋 임피던스가 크다는 얘기는 사실 여기 이제 델타 V가 발생한다 그래도 델타 I가 잘 안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커런트의 변화가 아이디어한 커런트 소스처럼 커런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여기 커런트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이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원래 IO가 있었는데 거기 델타 I라는 커런트가 순간적으로 발생됐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면 델타 I가 발생했으니까 여기 이제 델타 I만큼의 커런트가 추가적으로 흐를 겁니다. 델타 I라는 커런트가 추가적으로 흐를 거예요. 사실 여기로 나눠서 가긴 하는데 컬렉터의 커런트가 훨씬 크기니까 델타 I 커런트가 추가적으로 흐를 거고 근데 얘의 구조가 뭐예요?
커런트 미러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시 여기에 델타 I의 커런트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면은 여기도 델타 I의 커런트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죠. 델타 I의 커런트가 변화가 생겨서 흘러오는데 레퍼런스 커런트는 일정하죠. 그럼 이 커런트가 어디서 와야 된다? 여기서 와야 됩니다. 델타 I라는 커런트가. 그럼 델타 I라는 커런트가 베이스로 들어가지 않고 베이스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베타만큼의 델타 I가 흘러가요. 위로 올라가요, 오히려. 그러면 이제 커런트가 원래는 이쪽으로 흘러가는 커런트 델타 I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역방향의 커런트가 훨씬 큰 커런트가 발생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개인이 있는 네거티브 피드백 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의 변화와 반대하는 현상이 돌아와서 원래 변화를 눌러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델타의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조금 움찔하려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하고서 피드백 룹이 만들어져 가지고 얘를 주저앉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쪽 방향으로 커런트가 흘러갑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조금 혼동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넷 커런트가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커다란 커런트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특정 커런트가 빼진다라는 얘기를 이제 반대 방향의 커런트가 흘러갑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큰 물줄기, 그러니까 DC 커런트라는 어떤 큰 물줄기는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양이 줄어드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커런트가 흐릅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델타 I가 커지는 거를 델타 I가 작아지는 거,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아웃풋 임피던스가 증가하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설명을 조금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퀴버런스 서킷을 놓고 실제적으로 이 R아웃을 이 RO라고 지금 쓰고 있는 아웃풋 임피던스를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